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 월급으로는 죽을 때까지 모아도 못 살 것 같은 아파트인데 자고 일어나면 실거래가가 또 갱신됐다는 뉴스가 나오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선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 정도라는 걸 생각해보면 숨만 쉬고 25년을 모아야 겨우 손에 쥘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파트들은 계속 팔리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단지는 매물이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계약이 끝나기도 해요. 도대체 누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서 그 집을 사고 있는 걸까요? 우리와 똑같이 월급 받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일까요? 오늘은 그 진짜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과 경제를 함께 고민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10억짜리 아파트는 대체 누가 사고 있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영상 하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팔려나가는 고가 아파트의 실제 매수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 돈을 마련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들은 부자니까 라는 뻔한 답이 아니라 평균의 함정부터 부모 찬스, 영끌 대출,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숨은 매수자들까지 7가지 진짜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볼 거거든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먼저 통계라는 함정부터 깨고 가야 해요. 반평균 시험 점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30명 중에 28명이 50점을 받았는데 딱 2명이 100점을 받으면 평균은 확 올라가 버리죠.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실거래가라는 게 그 동네 모든 사람이 그 가격에 거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거래한 기록일 뿐이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바로 실거래가 뉴스를 보고 저게 지금 시세구나, 다들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넘겨짚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자가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전체의 절반이 채 안 되고, 그 중에서도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는 상위 소득과 자산 계층에 몰려 있어요. 어떤 신혼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뉴스에서 어느 아파트가 11억에 거래됐다는 소식을 보고 그럼 우리 동네도 다 저 정도구나 하고 실망했는데, 알고 보니 그 거래는 한 달에 딱 한 건 있었던 최고가 갱신 사례였던 거예요. 나머지 대부분의 거래는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이뤄지고 있었죠. 첫째, 실거래가 뉴스를 볼 때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전체 거래 건수와 가격 분포를 함께 확인하세요. 둘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최고가만 보지 말고 평균값과 중위값을 같이 살펴보세요. 셋째, 특정 로열층, 특정 향, 특정 시기에 특수 거래인지 꼭 구분해서 보세요. 그럼 10억짜리 아파트 거래는 다 거품이냐고요? 아니에요. 실제로 그 가격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수이고 훨씬 특별한 자금 조달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특별한 방법 중 첫 번째가 바로 다음 이야기예요. 부모 찬스를 개주 경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은 출발선에서부터 뛰기 시작하는데 어떤 선수는 이미 트랙의 절반 지점에서 바통을 이어받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히 결승선에 먼저 도착하겠죠.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목돈을 미리 주며 받거나 집을 살 때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사람들이 흔히 요즘 애들은 다 자기 힘으로 집 산다고 생각하는데, 국세청 통계를 보면 특히 고가 아파트 매수자 중 상당수가 자금 조달 계획서에 증여나 상속을 기재하고 있어요. 실제로 몇 년 전부터 국토교통부가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를 강도 높게 조사하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런 편법 증여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30대 직장인의 사례를 볼게요. 본인 명의로 10억짜리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부모님이 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형식을 취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증여세 문제로 추징을 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할까요? 첫째,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정확히 하고 진행하세요. 둘째, 부모 자식 간 차용증을 쓰더라도 실제 이자를 주고받는 등 형식을 갖춰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셋째,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절대 허위 기재를 하지 마세요. 나중에 훨씬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부모 찬스 없이는 아예 불가능한 거냐고요? 아니에요. 다만 그
그만큼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 상당수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 찬스보다 훨씬 위험한 방식으로 그 돈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다음 이야기예요. 영끌이라는 말을 번지점프에 비유해 볼게요. 발목에 밧줄 하나 붙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건데 그 밧줄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최대 한도까지 계산해서 몸을 던지는 거예요.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끌어모아서 딱 집값에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영혼까지 끌어모은다고 해서 영끌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흔히 영끌은 이제 옛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여전히 30대와 40대 초반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중 상당수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 한도까지 꽉 채워서 대출을 받고 있어요. 어떤 직장인 부부의 이야기를 볼게요.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2천만 원 정도였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 6억 원에 신용대출 1억 원까지 더해서 겨우 자금을 맞췄어요. 매달 원리금 상환액만 300만 원이 넘어서 사실상 월급의 대부분이 대출 갚는 데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대출을 받기 전에 금리가 지금보다 2배 올라도 감당할 수 있는지 반드시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둘째, DSR 규제 한도를 다 채우기보다는 최소한의 여유자금을 남겨두는 방식으로 설계하세요. 셋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본인의 소득 안정성에 맞는 걸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그럼 영끌은 무조건 위험한 거냐고요? 자산 상승기에는 성공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지만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그 밧줄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미 10억 아파트 시장의 절반은 이해하신 거예요. 이런 진짜 정보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눌러두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그래야 다음 이야기, 우리가 잘 모르는 진짜 큰 손들의 정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갈아타기 전략을 계단 오르기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타기라고 생각해보세요. 한 칸씩 걸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5층에 살고 있던 사람이 그 집을 팔고 10층으로 한 번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미 5억짜리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집을 팔면서 시세 차익을 얻고 거기에 대출을 조금 더해서 10억짜리 상급지 아파트로 이동하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10억짜리 집을 사려면 처음부터 10억이라는 현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매수자 중 상당수는 기존 주택을 처분한 자금을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갈아타기 수요예요.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상급지로 이동하는 갈아타기 거래는 신규 진입자보다 자금 조달이 훨씬 수월해서 시장 상승기에 이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40대 가장의 이야기를 볼게요. 10년 전에 마련한 5억짜리 아파트가 그동안 8억까지 올랐고 그 차익에 약간의 대출을 더해서 10억짜리 학군지 아파트로 옮겨갔어요. 이분에게는 10억이 갑자기 생긴 돈이 아니라 이미 10년 동안 쌓아온 자산이 이동한 것뿐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당장 10억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첫 집을 잘 선택해서 자산을 불려나가는 사다리 전략을 세우세요. 둘째, 갈아타기를 계획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세요. 셋째, 상급지로 이동할 때는 대출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계획하세요. 그럼 처음부터 좋은 집을 못 사면 영영 기회가 없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첫 집을 잘 골라서 자산의 사다리를 타는 게 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실수요자들 말고도 아파트를 아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주택자와 법인 투자자를 자판기 운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판기 하나에서 매달 조금씩 돈이 나오는 걸 보고 그 자판기를 여러 대 사들여서 곳곳에 배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아파트는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매달 월세라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시세 차이까지 노릴 수 있는 투자 상품이에요. 사람들이 흔히 다주택자 규제가 강해져서 이제 그런 사람들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법인명의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여전히 여러 채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시장에 존재해요. 실제로 국세청 통계를 보면 특정 지역의 신축 대단지에는 법인이나 다주택자 명의의 매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어떤 투자자의 사례를 볼게요. 이미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세 번째로 신축 대단지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전세를 놓아서 갭 투자 방식으로 자금 부담을 줄이고 향후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전략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할까요? 첫째, 내가 관심 있는 단지에 이런 투자 수요가 많은지
임대차 거래 비중을 확인해 보세요. 둘째, 갭 투자가 몰린 단지는 전세가율 변동에 따라 가격 변동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걸 인지하세요. 셋째, 다주택자 관련 세제와 대출 규제가 자주 바뀌니 최신 정책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그럼 투자자들 때문에 실수요자들만 피해보는 거냐고요? 꼭 그렇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이런 투자 수요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신 거예요. 이 이야기 시리즈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니까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맞벌이 고소득 부부를 두 개의 엔진을 단 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엔진 하나로는 힘겹게 나아가지만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면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항해할 수 있죠. 부부가 각각 대기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연봉을 합치면 억대를 훌쩍 넘는 경우, 이 부부는 실수요자이면서도 상당히 강력한 매수 여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10억짜리 집은 소수의 자산가만 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부부 합산 소득이 높은 20,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맞벌이 부부가 실수요 매수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런 부부들은 DSR 규제 안에서도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5억 정도만 있어도 나머지를 대출로 충분히 메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맞벌이 부부의 이야기를 볼게요. 남편은 대기업 연구원, 아내는 회계사로 부부 합산 연봉이 2억 원에 가까웠는데 결혼 후 5년 동안 각자 모은 돈과 전세 보증금을 합쳐서 자기 자본 5억을 만들고 나머지 5억은 담보대출로 충당해서 10억짜리 신축 아파트에 입성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결혼과 동시에 부부 각자의 소득과 신용을 합산해서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청약 가점제와 특별공급 요건을 부부 상황에 맞게 꼼꼼히 따져보세요. 셋째, 신혼부부 특례대출 같은 정책 상품을 적극 활용하세요. 그럼 맞벌이가 아니면 기회가 없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다만 두 사람의 소득과 신용을 합치는 전략이 그만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잘 모르는 매수자들 이야기가 남았어요. 지방의 큰손들과 외부 자금을 서울이라는 항구로 몰려드는 배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서 사업으로 큰 돈을 번 사업가나 지방 부동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눈을 돌리는 자산가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사람들이 흔히 서울 아파트는 서울 사람들끼리 사고 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지방 거주자가 매수한 비중이 꾸준히 유의미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방에서 부동산이나 사업으로 자산을 축적한 사람들이 자녀 교육이나 노후를 위해 서울, 특히 학군지나 강남권 아파트에 투자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어떤 지방 사업가의 사례를 볼게요. 지방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큰 자산을 모은 50대 사업가가 자녀의 서울대학 진학을 계기로 학군지 인근 10억짜리 아파트를 현금 위주로 매입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에게 10억은 큰 부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자산의 일부를 재배치한 것뿐이었죠.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할까요? 첫째, 관심 단지의 매수자 지역 분포를 참고하면 그 단지의 수요 성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둘째, 외부 자금이 몰리는 지역은 그만큼 수요 기반이 넓다는 뜻이니 장기적인 가격 방어력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셋째, 다만 외부 투자 수요가 과도하게 몰린 곳은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해요. 그럼 결국 서울 아파트는 이제 서울 사람들 것이 아닌 거냐고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미 전국구, 나아가 일부는 자산시장 전체의 관심을 받는 무대가 됐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를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10억짜리 아파트 거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통계이고 그 안에는 평균의 함정이 숨어 있어요. 둘째, 그 소수의 사람들은 부모 찬스와 갈아타기, 그리고 최대 한도의 대출까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셋째, 실수요자인 고소득 맞벌이 부부부터 다주택 투자자, 지방과 외부의 큰손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그 시장을 채우고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관심 있는 단지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들어가서 최근 거래들의 가격 분포와 매수자 연령대, 거주 지역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시장의 진짜 얼굴이 훨씬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몰랐던 부동산 시장의 진짜 구조를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룬 갈아타기 전략을 실제로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자산의 사다리를 타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처음에 제가 여쭤봤죠. 도대체 누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있는 걸까요? 이제 답이 명확해지셨을 거예요.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저마다 다른 출발선과 다른 무기를 가지고 오랜 시간 준비해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 구조를 이해한 여러분은 이제 예전과 다르게 시장을 바라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